자, 명태균 관련해갖고, 김종인하고의 만남 관계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윤핵관이 못한 김종인을 명태균이 열흘 만에 모셨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건 뭐 조금 앞에 얘기를 덧붙이자면, 원래, 대선, 아니죠. 국진당 들어가기 전에, 따로 한번 만나자고 개별적으로 연락을 했다가, 일방적으로 파토를 내갖고, 우리 그 비대 선생님을 많이 화나게 했었죠. 그래서 윤핵관이 다시 불렀는데 이게 연결이 안 되던 걸 명태균이 해줬다는 겁니다. 뭐 별 얘기는 아니지만 중앙일보가 썼을 때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기사 내용의 맥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중앙일보 단독 보도 내용인데요. 여기 내용이 좀 길어서 대충 좀 맥락을 짚어보자면 이 명태균 씨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만나면서 보수 진영의 주요 인물들과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관계를 맺었는지에 대한 이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 전화번호부 만드는 일을 했었대요. 전화번호부 만들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여론조사가 좀 사업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쪽으로 사업을 전환했다라는 과정도 좀 써 있고요. 이 사람이 대구 지역에 있는 무슨 뭐 동문회, 동호회, 무슨 뭐 협회 이런 데 있는 이 주소록이나 전화번호부 같은 것들을 정리해주는 사업을 하다가 그 연락처를 알 수 있다는 게 이게 크게 활용될 수 있는 게 있구나라는 거를 깨닫고 난 다음에 그렇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런 데이터들을 막 사모으고 때려 모았다는 거예요. 저희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이대 졸업 앨범 삽니다. 앨범 보고 그걸로 갖고 또 뚜댕이들이 그걸 많이 했고요. 맞아요. 진짜로. 와,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어요. 옛날에. 저도 대학교 졸업한 앨범 안에 있는 주소로 해갖고, 이름도 모르던 학과 선배가 와서 보험 팔고, 뭐, 다단계 들라고 권유하고, 이런 것들 많았었거든요. 이런 류의 자료들을 이런 식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뭐, 워낙에 이런 자료들을 구할 수 있는 길이 많아져갖고, 이게 그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출신 지역이나 학교 같은, 뭐, 혈연은 아니겠지만, 지연이나 연고에 대한 부분에 대한 명단을 따로 분류해서 갖고 있으면, 이걸 이용해갖고, 특정한 성향이라든지, 특정한 어떤 그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쪽으로 조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번호를 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고 정치적으로 누구를 지향하고 보수, 진보, 중도 중에 어느 파인가라는 부분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58만 명분의 명부를 받은 상황에서도 명태균은 이 사람들을 출신 지역과 뭐 학교나 이런 것들, 뭐 연령대, 성별을 구분해 갖고 5가지 코드를 입력해 갖고 성향을 분석을 했다는 거야. 그리고 그 분석된 성향을 바탕으로 해서 골라갖고 전화를 넣었다는 거죠. 이걸로 여론 조작에 성공한 거거든. 그만큼 명태균이 이 작업을 오래 해갖고 이게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고 있었고, 그만큼 명태균과 김종인의 관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돈독해 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특히 서울시장 오세훈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특명을 받고 내가 오세훈한테 4번 울려가면서 오세훈을 시장으로 만들었다. 울린 게 아니고 찔찔 짰다. 왜냐면 너무 감격했으니까 10년 동안 야인으로 놀다가 자기를 2등도 아닌 4등인 사람을 사실상 당선을 시켜줬기 때문에 누구누구를 제낀 거야 지금. 나경원 제끼고 안철수 제끼고 나중에 저기까지 민주당 후보까지 제끼고 서울시장을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과정을 지휘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명태균 이걸 자기 자랑 삼아 얘기를 하잖아요. 김종인은 이런 자랑을 안 했겠냐고. 내가 김종인이면 내가 그때 명태균이 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를 김종인도 정치 원로들이나 지 아는 사람들한테 자랑을 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명태균과 김종인은 사실상
같은 동업을 했던 동업자인 거지. 지금 나 그 사람 몰라라고 말한다고 해갖고 둘 관계가 정리되지 않는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명태균 입장에서는 와, 저 할배, 내랑 같이 해놓고, 이제 와서 딱 저런다 이러니까 이제 명태균 입장에서는 짜증이 나는 거지. 근데 그 할배뿐만 아니라 뭐 오세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강혜경 씨가 주장을 했던 게 그 당시 홍준표하고 경선을 할 때 2%더 만들어라 그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2, 3%좀 네. 앞서게 그 만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걸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에 대한 방법론이 나온 거예요. 뭐 이건 기사를 봐서는 여러분이 이해를 잘 못하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 당시에 1000명을 대상으로 해갖고 홍준표와 윤석열을 놓고 여론조사를 붙여서 시킨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뭐 홍카콜라도 이름이 있었고 윤석열이 정치 초년생이었고 아직까지 국진당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한테 크게 어필을 못할 때였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만큼은 당연히 홍준표가 월등하게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2% 이기게끔 조작을 하라고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식을 썼냐면 아까도 얘기한 대로 명태균은 임의적으로 전화를 돌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 지역별로, 성향별로, 연령별로 자기가 유리한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후보군을 고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던 과정 중에서 지금 이제 쉽게 말하면 20대 쪽 안에서도 윤석열 쪽으로 성향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청년이나 이런 사람들 쪽을 집중적으로 전화를 돌리게끔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표집이 나왔겠죠. 그러니까 1000명을 하는데 한 400명 정도를 표집을 돌렸어요. 그러면 10살, 10살 아니구나. 20살, 30살, 40살, 50살 쭉 돌리는데 그 과정 중에 1000명 중에 한 400명 정도 진행을 했을 때 거기서 멈춰 세운 거예요, 여론조사를.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여론조사 수치를 까보면 응답률이 당연히 40, 50대, 60대가 많이 나오죠. 그리고 20대는 적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렇지. 20대 숫자를 맞춰주기 위해서 20대 가중치를 준단 말이야. 근데 명태균은 20대 중에서 30대 중에서 윤석열을 좋아할 만한 사람들을 분류해서 전화를 돌리고 그 사람들의 수치를 뽑아놓은 상태에서 여론조사를 멈춘 거예요. 그리고 40, 50대 수치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20, 30대에 모아진 이쪽에다가 곱하기, 그러니까 그걸 가중평균을 때려갖고 숫자를 높여줌으로 인해가지고 2% 여론이 윤석열한테 유리한 방법으로 조작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야. 그리고 그 실제적인 증거가 뭐냐면 그 당시에 표집했던 표본이 1000명짜리였는데 400명 선에서 멈춰가지고 그 다음은 숫자적인 계산으로 맞춰냈다는 거지. 왜? 이렇게 응답하는 사람들이 한 명 나올 때마다 ARS 그 자동응답 시스템 안에서는 그만큼의 비용이 산정에 대한 카운터가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여론조사에 응답해준 사람들한테 상품권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비용이 따라 들어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여론조사 비용으로 자동응답으로 1000명을 모으려고 그러면 보통 1000만 원 정도의 돈이 나가야 되는데 40만 원, 그거에 훨씬 못 미치는 이 400만 원 정도의, 이거 거꾸로구나. 100만 원 정도의 돈이 나가는데, ARS 이용료로만 해갖고 100만 원 정도의 돈이 나가는데, 이 과금이 40만 원 정도였을 때 이걸 멈추고, 그 다음은 지표 조작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조작질 자체가 사실은 엄청나게 큰 범죄예요. 이걸 갖다가 이준석은, 그거 뭐 마음에 안 들면, 집에다 갖고 가는 거니까. 내가 학교 기록을 조작했냐고? 집에 갖다 보여주는 거. 숫자 바꿔서 60점 맞은 거 80점 맞게끔 보내줄 수 있잖아. 이런 개소리를 하는데, 이 비공개 여론조사를 이런 식으로 조작해서 걔네들은 공개로 해서 전부 다 돌려서 영향력을 발휘를 했었다는 거지. 이게 빼놓을 수 없는 엄청 큰 일종의 범죄 행위가 되는 거고요. 이건 명태균도 그렇고 누구도 못 빠져나갑니다. 여기에 윤석열도 그렇고 홍준표 입장에서는 홍준표는 내가 피해자다고 나서갖고 이런 나쁜 윤석열과 명태균 이 새끼들 고발해야 돼 그러는데 그 말을 못하죠. 왜? 자기도 뭔가 명태균한테 걸려있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홍준표가 하는 얘기가, 아유, 민주당 뭐 하세요? 빨리 이거 몰아가지고, 이거 빨리 여론조작, 이거 지금 이슈화 해주세요. 민주당한테 홍준표가 부탁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정말 추잡스럽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방식이 다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정을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방식대로 다른 여론조사를 만들어내게 되면 그 기법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다 안다는 거죠. 그래서 선관위가 4차례 고발을 하고 고발의 유죄가 인정돼서 과태료하고 경고 처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도 계속 해왔다는 거죠. 관련된 뉴스 볼까요? 네, 미래한국연구소와 PNR이 우선적으로 표본을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뽑았을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지역, 특정 세대에 국한하지 않고 각 지역과 연령별 대표성을 띠는 표본을 조사해야 되는데 아까 송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후보 지지층이 많은 지역이나 세대 집단을 임의로 다수 넣어서 조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능성을 보고 이거 위험하다 또는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경고도 했고 벌금도 때렸으나 그렇죠. 얘네들은 끄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2021년에 이 여론조사 표본 대표성 미확보 등을 이유로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로부터 3차례 경고를 받았고요. 2019년부터 2022년까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4차례 고발을 당했고 과태료 처분과 경고 처분도 각각 한 차례, 3차례씩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영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히려 머니투데이하고 함께 매일매일 여론조사를 거의 30회 이상을 진행을 하면서 아니 이쯤 되면 머니투데이 측을 향해서도 계속 저는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너 왜 얘들이랑 이렇게 일했지? 누가 돈 댔니? 꼭 물어봐야 된다고 제가 근데 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머니투데이는 쑥 빠져 있어? 말이 안 되잖아. 영업정지는 못 시키는 건가요? 그냥 과태료 처분, 경고 처분만 하면 되는 건가? 그렇지. 그 처분만 받아들이면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악덕 영업을 하고 있지만 구청에서 단속 나와봐야 과태료 내면 계속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이런 쓰레기 같은 여론조사 회사가 국내 120개가 넘게 현재 성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작하기 너무 쉽고 만들어내기 너무 쉬운 거야. 언론사 하나만 딱 끼면은 그냥 정말 이렇게 말도 안 되고 이렇게 대표성이 미확보됐다는 이유로 이렇게 문제 많은 데서 여론조사 이렇게 나왔어요. 언론사 하나만 끼면은 바로 이게 공표가 되는 거야. 여기서 언론사 하나 끼면은 이 중요한 멘트입니다. 그렇죠. 언론사 하나 끼면. 언론사가 안 끼면 개인이나 일반 회사가 자기가 조사한 내용을 이렇게 발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혼자서 예를 들어 혼자서 인기 투표를 해놓고 그걸 갖다가 외부에 공표를 한다. 그건 미친 짓이지. 예를 들면 심지어 법에서도 위법이지. 송작가 TV에서 저희가 여론조사 기관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러면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러면 우리가 얘기를 해. 이게 말이 이거를 되냐고. 우리가 공표를 하는 것 자체는 이거는 불법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송 작가님이 세호가 술 먹다가 우연히 한 언론사 사장을 알았네? 친해져가지고 같이 의기투합 잘하시거든요. 예. 의기투합을 하셔가지고 같이 짜고 딱 하면은. 짜다니 네. 의뢰를 받아서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그렇죠. 이 합법적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언론사도 하나 만들고 여론조사 기관도 하나 만들고 그럼 되는 거야? 민들레랑 합의를 봐가지고 우리도 여론조사 기관 하나 만들면 우리 마음대로 여론조사를 할 수 있죠. 그래서 홍작가 TV가 조사한 여론조사는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이 97%고 그렇지. 반대하는 국민이 1%, 응답 없으면 2%일 겁니다. 근데 이제 하지만 항상 그렇게 나오도록 제가 지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언론 민들레는 이런 머니투데이와 같은 믿을 수 없는 여론조사 기관이 조사한 내용을 그렇게 막무가내로 발표하는 무모한 짓이나 불법적인 일은 하지 않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진당이 갑자기 들고 나오고 있는 게 김어준과 여론조사 꽃을 조사해야 된다. 여기 여론조작을 하고 있다. 다른 데랑 항상 틀리다. 뭐 이따위 개소리를 하면서 지네들이 숨겨놓고 있던 사람을 빼고 거의 유일하다 볼 수 있는 가장 그나마 참네.
공평하고 진보 진영 쪽에 가까이 있는 이런 쪽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어요. 근데 여론조사 결과가 틀렸다고 해갖고 처벌을 받을 것 같으면 지금 매번 선거할 때마다 뭐 항상 국짐이 압도적으로 이긴다고 결과 내놨던 이런 새끼들 다 처벌받아야 되거든요. 저 궁금한 거 여쭤봐도 돼요? 항상 돼요. 네. 그런 거 아니, 물어보지 말고 훅 들어와도 돼요. 국제정치평론가님이 계시니까 해외에서는 여론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여론조사의 비중이 얼마나 차지가 되는지, 우리나라만 이렇게 여론조사 가지고 난린지. 우리나라만 사실 여론조사를 가지고 난리는 아니고요. 미국도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2016년 당시에 미국 대선 당시에 모든 미국 주류 언론 여론조사에서 다 힐러리 클린턴이 다 엄청나게 앞서는 걸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어떻게 됐죠? 트럼프가 당선이 된 거예요. 자, 그때 미국의 언론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론조사 믿을 수 있나라는 얘기로 한창 시끄러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상한 상황이 벌어져요. 그 다음 대선에서 여론조사에서 바이든이 많이 앞서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대선에서는 대선 기간이잖아요.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굉장히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도 있고 앞서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얼마든지 여론조사라는 게 충분히, 그러니까 미국은 그 당시 충격에 휩싸였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충격에 휩싸였던 게 더 이상 여론조사를 무턱대고 믿을 수 없구나를 제대로 보여주는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그 뒤부터 미국의 여론조사 굉장히 조심을 한다라는 게 느껴지고요. 사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좀 심한 편이죠. 그러니까 여론조사 기관들 너무 난립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믿을 수 없는 곳에서 한 것마저도 언론사 하나만 끼면은 바로 이렇게 공표가 되면서 부풀려지는 것들. 왜 우리 과정에서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냥 해놓으면은 보수지가 유독 그 수많은 여론조사 결과 중에서 여기 거를 많이 가져다 써가지고 부풀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유독 우리나라가 언론하고 여론조사 기관이 잘못 유착이 된 케이스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여론조사를 하긴 하면 우리보다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기 때문에. 근데 거기는 엄청나게 많이 해요. 계속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사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나라처럼 머니투데이 같은 데 매일 여론조사를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여론조사 기관도 많지만 여론조사 기법도 좀 간단하고, 그러니까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가격도 엄청 싼 편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난립을 한다는 거지. 난립을 하죠. 600만 원, 1000만 원에 여론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여론조사가 아닌 거라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신뢰도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왔던 것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돼야 돼요. 어떤 방식이냐면 전화를 쓰면 안 되고 사실은 100% 현장에 나가갖고 1대1로 사람을 만나서 실명 확인을 하고 이걸 해야지 이게 신뢰도수가 3%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10살, 이제 20살인데 나 60세예요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전화로 자 그렇지. 본인의 연령대를 눌러주세요 그렇지. 이러잖아. 그렇기 때문에 진짜 제대로 된 걸 하려면 오프라인으로 직접 만나서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조사 기간이나 비용이라든지 이게 훨씬 더 엄청나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이걸 못해요, 사실은. 따라서 여론조사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 정치적 관심도가 매우 적었을 때, 뭐, 요럴 때 일부 노상에서 시작했던 뭐 출구조사 투표, 이런 것들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었을지 몰라도, 현재 온라인이 발전해 있고, 이게 모든 게 모바일로 해서 오프라인 아니라 온라인으로 주로 지금 조사들이 시행되고,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점점 온라인 비중이 올라가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론조사라고 하는 게 과연 얼마나 믿을 만한 것인가 하는 거야. 우리는 1000만 원에 하지만 쟤네들은 몇십억씩 들여갖고 하는 조사인데도 형편없이 나와요. 그 결과가 아예 비슷하게도 안 나온다고. 그래서 국제뉴스를 통해 가지고 여론조사 결과 뉴스가 나올 때 보면은
여론조사 기관이 몇 개 안 돼요.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도 왜 세계적인 여론조사 기관인 입소스가 어디와 함께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수백 개의 여론조사를 해요. 하고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발표가 되는데 언론이 껴있는 경우보다는 대학교 내에 그런 것들이 껴있는 경우가 많고 또 그런 여론조사를 워낙 많이 하고 땅덩이가 넓고 워낙 이제 주도 많고 하니까 그래서 그걸 또 평균치를 내는 사이트가 또 따로 있고 그렇지. 네. 여론조사 회사들의 여론조사를 모아가지고 가지고 평균치를 내는 왜냐면 네. 공화당 쪽 위주로 하는 데가 있고 민주당 쪽 위주로 하는 데가 있는데 양쪽이 엇비슷하게 나오는 거야. 다 8대2로 서로가 자기들이 이겼다고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그 지표들을 모아갖고 따로 합성을 해서 이걸 하는 또 연구기관이 있기도 하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튼 어찌됐거나 여론조사 무용론은 계속해갖고 지금 전 세계 정치계에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론조사 자체를 공표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일종의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